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3분의 2 지분만 이 경매로 나온 건데, 대지권이 미등기고 이 토지별도 등기는요,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별도 등기는 쉬워. 누구나 다 알죠?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에서 토지에 등기되어 있는 토지별도 등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토지 등기부를 띄워보지 않으면 토지별도 등기 있는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이 이제 토지별도 등기라는 게 대지권 등기돼서 토지별도 등기 있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대지권 미등기다. 그러면 토지별도 등기 있는지를 꼭 등기부를 띄워서 꼭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걸 확인 안 하면 어떻게 그걸 인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아파트가 매각되는데 대지권은 미등기 했는데 감정평가에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정도가 되면 이게 한 3억 정도의 지금은 더 갑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한 3억 정도로 이 평가를 해보면 3분의 2 정도면은 한 2억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1억 5천 밖에 평가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9천만 원에 낙찰받은 거예요. 낙찰받고 나서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했냐? 여기에선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대지권 등기를 하고 토지별도 등기를 말소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임차인을. 제가 이 사례 때문에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사람이에요. 조금 있으면 대법원 판례, 제가 만든 판례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토지별도 등기나 대지권 미등기는 말소를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 임차인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A하고 B 지분이 이 가압류가 이루어졌고 C 지분은 이제 가압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가압류가 이제 번합류에서 강제 경매를 신청했죠. 그런데 임차인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 가압류가 언제냐? 2010년 7월 1일 날 가압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의 입주는 언제냐? 2012년 9월 12일 날 입주를 한 거예요. 누가 하면 김아무개 임차인이.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춘 거죠.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력이 미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하고 강제경매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낙찰받은 거예요. 그래서 낙찰받았는데 이게 낙찰 지분이 3분의 2가 되죠. 이 3분의 1이 되고. 낙찰받고 나서 인도명령을 시청해서 법원에. 그때 인도명령 결정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임차인이 인도명령 이해가 돼. 나는 적법하게 3분의 3하고 계약했는데 보증물 전액 배당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경매법원에서는 대항력 없다고. 가압류 처분금지력에 의해서 소멸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도명령 결정이 이제 결정이 이제 기각이 되고 다시 이제 인도명령 결정에 대한 본안 재판이 이루어졌죠. 1심 판결에서는 인도명령 결정이 옳다 인용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이게 결정문에 대한 상고심은 항고 재항고 2심이 항고 대법원이 재항고고, 일반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2심이 항소 그리고 대법원이 상소, 이게 틀려요. 결정문하고는. 그래서 항고를 했어요. 이 사람이 2심에. 항고 재판 2심 재판에서는 뭐 어떻게 했냐? 대항력이 있다고 판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임차인이 기가 살아가지 난리가 난 거야.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어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2년 동안 끌고 있다가 2년 동안 판결해서 이거는 임차인은 대항력 없다. 그래서 이렇게 왜? 이 2심 판결은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서 임차권이 소멸되는 걸 갖다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기환송 시켜버렸어요. 파기환송심에서 뭐 결론이 그게 나버렸죠. 여러분이 이제 선순위 가압류 임차권이 3분의 3하고 계약했다.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있다. 근데 A, B가 이렇게 경매됐다면 A, B의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되는 거예요. 애당초 C하고 계약한 효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2년 동안 기다렸다 대법원 판례까지 만들었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C가 임차보증을 내보내고 임차인은 내보냈어요. 근데 이걸
대부분에 올라가 있는 상고심을 취소 안 시켰어요. 판례를 만들려고. 그래서 이거 해결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했냐? 임차인을 이렇게 내보냈고 대지권 미등기와 토지별도 등기는 어떻게 했냐?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대지권 등기 청구 소송하고 하나는 뭐냐면 이 토지별도 등기 말소 청구서를 따로따로 했어요. 왜냐 한꺼번에 하면 판사가 복잡하니까 판결을 안 내려줄 것 같아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뭐냐면 대지권 등기가 그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토지별도 등기 맞소돼 가지고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이게 3분의 2 지분권지라도 대지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건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그 내용은 그렇고 그때에 했던 이제 그 권리 분석했던 내용은 지금 설명한 대로와 같이 하고 그때 소장서 작성했던 거와 대법원 판례를 만들었던 내용들을 여기다가 기재했으니까 보면 그래서 매수 이후에 임차인의 명도와 토지별도 등기 말소 및 대지권 등기 청구서를 한 거는 점유자에 대한 명도 문제는 어떻게 했을까? 과반수 이상 3분의 2 지분을 매수해서 민법 260호에 따라 관리 행위로서 인도명령을 시정했죠.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인도명령 결정을 내려줬는데 여기 임차인이 이의를 해서 재판이 열리게 돼가지고 1심에서도 인도명령을 인용이 됐는데 이 항소를 해가지고 이 항고를 해가지고 다시 항고심에서는 인도명령이 잘못됐다. 이 사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재항고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를 만들었어요. 이거 내가 만든 판례예요. 대법원 2014마 530 실제 2014마 546을 치면 이 검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내용을 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아마 이제 장아무개, 김아무개는 2010년 6월 30일 날 이 사건 건물 중 1번, 3번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부문에 가압류 결정을 2010년 7월 1일 날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김아무개는 2012년 9월 11일 날 서아무개 등으로 이 사건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1억 원부터 2012년 9월 11일부터 2013년 9월 10일까지 임차한 다음 2012년 9월 12일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장아무개 등은 이 가압류에 의해서 본안 재판을 거쳐서 판결을 얻어가지고 성남지원 2012 타경 31293호로 경매를 1지분에 대해서 강제기물을 시정하였고 2013년 1월 3일 날 경매 개시 일정으로 경매가 절차가 진행돼 있다. 이 재항고인은 경매 절차, 대항고인은 이제 누구냐면 낙찰자가 되는 거지, 낙찰자. 2심에서 패소했으니까. 재항고인은 경매 절차에서 2013년 12월 2일 날 채권 매수 신고인은 매각 허가를 결정받아 잔금을 납부 소유권을 취득한 자다. 위 인정 사실을 앞에서 법리에 비춰보면 서아무개 지분과 김아무개 지분이 채권자들인 장 누구 등은 김 누구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 2010년 6월 30일 이 사건 건물 중 1과 3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 가압류는 위 재항고인은 즉 낙찰자는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이제 그 처분금지 효력을 갖추고 이 가압류의 본안 재판을 통해서 집행권을 얻어가지고 경매를 지정해서 그 과정에서 낙찰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임차인 김아무개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해서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런데 그렇다면 임차인 김아무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과반수 지분을 취득한 재항고인이 인도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2심 재판은 그거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임차인이 재항고인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이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봐요. 이 2심 판결은 그런 내용이에요.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은 그 과반수 지분이 전체의 말소기준 권리에 소멸되지 않는 한은 나머지 지분권자가 반환할 채권자 C 3분의 1 지분권자가 남아있는 한은 이 채권 불가분수 따라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하냐. 이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 인도명령을 배치하고 말았으나 이러한 원심 결정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과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법률을 잘못한 해석이 있다. 이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임차권은 소멸되고 애당초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지 임차권이 소멸된 이상 이 임차인은 처음부터
그 A하고 B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 3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한 효력밖에 안 남는다. 이런 법리를 2심 재판소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재판하라 이렇게 판결 내려준 거예요. 그러므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이 모두가 일치된 주문에 모두가 대법관이 몇 사람이요? 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그냥 다 같은 생각을 해줬다는 거예요. 2016년 2월 25일 날 판결 내린 거예요. 이번에는 대지권 등기와 토지별도 등기를 맞서 청구할 때에 그런 거죠. 그 대지권 등기를 이제 그때 소장 썼던 거는 이렇게 대지권 등기 이행이 청구서 이게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청구 취지 1번, 2번 해서 두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판사가 결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지권 등기 청구 소송을 하는데 토지별도 등기하고 대지권 등기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판사가 전화가 올 거라 했더니 정말로 판사가 전화 왔어요. 여자 판사인데 판사님인데 성남시원의 여성 이 판사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그 원고한테 낙찰자에게 전화 와가지고 이게 사실은 매각 절차에서 대지권을 감정평가하지 않은데 이걸 갖다 대지권 등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때 준비했던 이 판례라든가 그 설명을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대지권 우리가 대지권 등기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토지별도 등기 청구 소송까지도 말소 청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번호를 검색하시면 이 내용을 알 겁니다. 그걸 자기가 검색을 하고 이 그 토지별 대지권 등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토지별도 등기 말소 청구 소송까지 검색을 해서 이거를 등기를 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등기를 깔끔하게 정리를 했죠. 그리고 토지별도 등기는 이 가압류 가처분은 사전 변경에 의한 가처분 결정 취소, 사전 변경에 의한 가압류 결정 취소 이게 이유를 왜 했느냐? 왜냐면 가압류 가처분은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하지 않으면 제소기한 도가로 해서 이제 말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가압류는 3년 이내에 이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럴 때 제기할 때 가압 이해관계인들 즉 제3취득자나 낙찰자들 가압류 압류는 제소기한 도가로 말소를 이 청구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냐? 법원에서는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시켜줘요. 그런데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재판이 열리죠. 본안재판에서 뭐 물어보는지 알아요? 3년 동안 본안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 채권입니다. 없죠? 판결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물어보는 거 본안재판에서. 왜냐면 가압류나 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내 본안재판하지 않으면 권리에 잠자는 걸로 생각해서 이제 그 이해관계는 가압류, 압류를 이제 그 말소를 구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재판이기인데 본안재판에서는 3년 동안 행사를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물어봐. 하지 않았다면 그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멸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 내용은 실제 제가 그때 재판을 진행했던 때에 저는 이제 뭐 나홀로 재판에 그 참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내가 본인이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소장 그 사람 이름 쓰고 나는 머리만 소프트 프로그램 여러분 하드잖아요. 나는 소프트 프로그램만 여러분한테 제공할 뿐이죠. 가압류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다 말소해가지고 이거를 소유권을 깔끔하게 정리해 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그 한동이 전부 그래. 그 재건축하는 그 조합원이나 그 총무들이 아주 악질이더라고, 악주죠. 그래서 전부 그냥 그 지분이로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다 토지별도 만들고 임차인도 가라를 만들고 임차인도 가짜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낙찰받는 이 사람이 교도관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냐면 여기 이제 그만하고 그 한동을 전체를 이렇게 해결해 주자는 거야. 하나 만들었더니. 그 한동이 50채 정도 되거든요. 50채? 50가구 정도 되니까 50세대가 되거든. 그래도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재건축으로 종전 아파트가 철거돼 구분 소유권이 소멸되면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판례 내용이 좀 많고 이걸 설명을 해주다면 여러분이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재건축은 아파트와 같이 아파트 다세대까지 기반 시설이 그 정비된 우량한 지역에 있는 걸 갖다가 재건축하는 거죠. 재개발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같이 그 지역 기반 시설이 이 형편없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걸 갖다가 철거하고 하는 걸 갖다 하는데 이렇게 재건축은 이제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종전에 5층짜리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 5층, 5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관리처분 계획을 따라서 구청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건물을 일단은 이제 이주부터 시키죠.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주를 시켜야지 이주하고 건물을 철거해요.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이건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주택으로. 철거하게 되면 하고 나는 이제 입주권이 되는 거죠. 철거하고 나서 언제냐? 신축 아파트가 완성. 이렇게 완성이 되면 구분 소유권 성립 시점. 이런 경우는 층수가 20층까지 올라가야 돼. 이게 20층 아파트라고 하면 20층이 1층부터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20층이 올라가야 되고 1호 라인, 2호 라인으로 해가지고 각 구분 소재별로 벽체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돼. 그래서 들어가면은 강당층은 아무것도 없어요.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바로 이 집합 건물이 완성되고 집합 건물 원시득 구분 소유권 성립 시점, 대지사용권 성립 시점이요. 이래고 1년 동안 그냥 공사를 많이 해야 돼. 해서 뭘 했냐? 이 방도 만들어야 되고 욕실도 만들어야 되고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도시가스도 넣어야 수도도 배가 넣어야 돼. 도배 장파 창문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년 걸리죠, 이렇게. 저는 이 그 반포에 살면서 이 강남에 살면서 이 그 강남터미널을 LG자이하고 레미안 포스티지하고 여기 뭐 이제 대우에서 지은 거 이런 것들 재건축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딱 3년 걸리고만 3년. 건물을 이제 헐고 나가지고 헐리는 시간까지는 3년 더 걸리는 3년 6개월 걸려요. 건물 헐고 이렇게까지 정리하는 데만 6개월 걸려요. 멸기라고 건물을 신축하면 딱 3년 걸려. 3년 건물이 이주하고 나서 거의 4년 돼야 입주하더구만요. 그래서 입주하는 아파트를 많이 가봤는데 가면은 그 관리단에서 저한테 인사를 해요. 인사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인사를 할까 했더니 제가 이제 왜냐면 옷을 바바리 컷도 입고 입을 점잖게 옷 입고 가니까 거기에 뭐 조합에 임원이 있는지 아니면 뭐 또 뭐 동대표라든가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그 인사를 처음에는 관리단이 새로 생기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것도 인사를 나중에 보면 계속 지나가기만 하고 관리도 안 하니까 나중에 인사를 안 하더구만요. 그런 웃지 못한 얘기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건물이 멸실되고 나면 집합 건물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집합 건물이에요. 그리고 구분소유권 성립되기 이전까지는 집합 건물이 아니에요. 구분소유권 성립되면 집합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해를 적용받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제20조에 의해서 분리처분 걸법. 예, 이제 아파트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구분소유권의 처분에 따라서 종물 내지 종된 권리는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부정성에 따라 분리처분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집합건물이 완성이 되기 전에 구분소유권 성립되기 전에 하고 건물이 철거 이후에는 언제든지 토지 분리처분 돼요. 왜냐면 집합건물은 이때까지만 집합건물이고 이때부터 집합건물이고 이때는 집합건물이 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얼마든지 건물은 없으니까 뭐 토지가 얼마든지 토지별도 등기에 의해서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고 토지별도 등기에 의해서 나중에 집합건물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경매로도 언제든지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지금 두 번째 사례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걸 공부할 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냥 뭐 사례 사례는 재밌죠. 근데 이러한 원리를 모르고 사례를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뜬구름 잡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대법원 판례 만들어 봤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겨요. 대법원 판례를 만들고. 물론 제가 이제 직접 이 소장도 이렇게 자문해주고 쓰고 써주고 했지만 실질은 그런 본인이 재판한 거예요. 일단은 변호사법은 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또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또 이걸 기알해서 김동희 선생님이 변호사도 아닌데 딱 변호사 아니에요. 변호사도 아닌데 이제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해야겠다 또 이렇게 하시는 사람, 저는 자문해주고 소장을 쓰는데 이 판례를 찾아주고 법적 근거와 내용을 이 도움을 줬고 실제는 이 낙찰자가 한 거예요. 이 때문에 그러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가 이제 반대로 역고소할 수도 있어요. 무고죄로.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무고죄는 정말로 무서운 말이에요. 자, 설마 또 그런 얘기 하겠어만.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 재건축 진행이 되지만 강제경매가 진행된 물건 그 사례에서 조합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건물을 멸실하고 경매를 신청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 집합권법 적용받아서 무효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한 거예요.